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외부 환경 안에 산업 안에 기업, 기업에서 경영 관리하고 사업을 다뤘고요. 이제 투자 재무 활동 관련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차입금을 관리하는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차입금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 기업들의 다루는 패턴을 보고 해당 기업의 수준을 점정할 수 있겠죠. 이런 차입금의 유형을 볼 때는 조달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아니면 나머지 기타 금융기관인 제2금융권에서 받았는지 뭐 이런 것 등을 판단해 보게 됩니다. 제2금융권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 보험, 뭐 저축은행, 뭐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절대 차입금의 규모도 중요하게 되는데요. 총 차입금이 얼마 정도까지 빌릴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도 어느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신용도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 조달 비용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은 한 해에 갚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단기에 차입 구조를 적정선에서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이 영업활동 현금으로 이 1년 미만의 단기성 차입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정도가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이기 때문에 굳이 이 회사를 멀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적극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집중도 중요한데요. 총 차입금이 단기로 뭐 다 몰려 있다든가,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다 갚아야 되는 걸로 몰려 있다든가, 아니면 올해가 아니라 뭐 내년에 다 갚는 걸로 몰려 있다든가 해서 특정 기간에 만기 집중이 돼 있으면 해당 기업이 그 시점까지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갚아야 될 돈은 영업활동 현금 이내 수준에서 하고 나머지 기간에 그 분산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쓰는 게 금리가 높은데, 대출 금리가 높은데 바보라서 장기 차입금을 쓰는 게 아니죠. 그만큼 기간을 안분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로 단기가 상대적으로 장기보다는 금리가 싸고 담보부가 그 금리가 그 싸죠. 그래서 그런 선에서 금리 관리를 하는데, 적어도 이러한 그 우리가 투자는 투자 대안보다는 금리가 싸야지 그 투자 대안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대안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걸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그 해당 주거래 은행, 주채권 은행들하고 어느 정도 한도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사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은행들이 뭐 계열의 한도, 그 다음에 산업 부문별로의 한도, 이런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용도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한도가 안 나오면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잘 파악해 두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차입금을 볼 때는 조달 비용, 안전성, 그다음에 부회부채 같은 걸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단 조달 비용에 있어서는 담보를 쓸 수 있는 차입금이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공시지가 있다면 공시지가의 80%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담보를 잡고 그 담보 안에서는 언제든지 자금을 융통해주는 그 한도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담보부 차입금은 금리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제 그 마치 통장에서 꺼내 쓰듯이 꺼내 쓸 수 있다라는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담보부 차입금이 당연히 그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작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서 이자 비용이 적은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자 비용이 낮은 거는 단기성 차익금입니다. 뭐 한 달, 뭐 석 달짜리면 우량기업이라면 금리가 낮게 형성이 되죠. 여기 담보부 차입금이라는 건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신용 차입금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더라도 신용 차입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갔을 때 뭐 1년 이상, 은행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차입금은 잘 안 빌려주죠. 단기로 빌려가고 뭐 만기 도래하면 롤오버 하세요, 차환하세요 라고 해서 장기로 빌리는 걸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담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은행 이외 내지는 금융기관 이외의 곳에서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부외부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기업에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2탄에서 보시면 부외부채 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한 장부에 잡히지 않는, 회계장부에 잡히지 않는, 재무상태표에 잡히지 않는 채무의 경우에는 계략적으로 이제 그 차입금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를 하죠. 다만 부외부채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일 때 부외부채를 쓰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선박금융이나 이제 항공기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운용 리스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건 항공기가 담보로 되는 거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성격보다는 담보부 차입금의 성격이 강하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금리 조건에 따라서 부외부채로 볼 것인지 담보부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를 좀 구분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견상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요, 실상을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외부채보다도 그 비용이 높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주식이죠. 증자.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삼성전자에 빌려주는 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라면 아마 국고채 금리에서 별로 차이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회사채보다는 월등 높은 그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비싼 비용이다. 대신 증자는 장점도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질 않죠. 만기가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탁월하고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배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담보부 차입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로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한도를 정해놓고 언제든지 그 한도까지는 마음대로 돈을 언제든지 원할 때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금리가 비싼 대신 적정 기간, 정해진 기간 안에는 돌려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사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대신 장기 차입금보다는 그 만기가 빨리빨리 도래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개는 부외부채예요. 부외부채는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계약상 안에 계약 조항 하나에 따라서는 이 조건이 되면 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견상은 기간은 긴데 실상 조항 하나에 따라서, 특약조항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거든요. 특약조항 하나에 따라서 이게 언제든지 단기화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조항들이 대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높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외부채를 사용을 했다. 그 얘기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빌리기 때문에 부외부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외부채의 규모가 크다라면 왜 그런 부외부채를 쓰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해야 돼요. 즉 영업활동 현금이 뭐 적자가 계속 나면서 부외부채가 크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못 빌리기 때문에 부외부채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언제든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은행이 그 기업이 그 자금을 조달하는 파트는 일단은 차입금이니까 뎁트, 바로 금융부채죠. 재무상태표상에 금융부채로 기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차입금으로 기입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있습니다. 반면 자산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뭐 매출 채권 같은 경우는 유동자산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설비인 그 시설을 담보로 해서 한다 그러면 자산 유동화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아니면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한다 그러면 자산 유동화, 자산을 이용한 그 자금 조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본에 해당되는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자기 자금인 자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입금을 통해서 조달하는 그 기법을 뎁트 파이낸싱, 자산을 활용하는 기법을 에셋 파이낸싱, 그다음에 자본을 이용하는 것들을 에쿼티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뎁트 파이낸싱은 그 재무상태표의 부채 파트에 다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기 즉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유동성 금융부채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유동성 차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유동성 차입금 안에는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 안에 세부 상품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 목록만 그 각 은행마다 다른 이름을 달고 있고 해서 이 목록만 나열하더라도 이 페이지 하나를 다 넘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나눠서 본다면 당좌처월 같이 수표를 쓰는 경우, 기업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잘 안 쓰이긴 합니다. 아니면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단기 일반대는 1년 미만의 이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은행에서 빌려주는 대출을 단기 일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은행원들이나 이런 회계에 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기업이 그 자금시장에 가서 기업 어음이라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단기의 증권을 그 고정 단기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즉 고정 그 소득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거를 기업어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발행을 합니다. 또한 무역금을 통해서 유산스를 통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기라는 것들은 장기 차입금 내지는 비유동 금융부채가 만기 도래하게 되면 1년 만기 도래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을 유동성 장기 내지는 그 유동성 그 금융부채라고 구분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만기 도래한 장기 차입금, 만기 도래한 회사채, 만기 도래한 금융리스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금융리스 같은 경우는 그 연 단위로 분할 상환하거나 월 단위로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기 도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라는 것들은 우리가 재무제표상 표기를 할 때는 비유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비유동 금융부채라고 회계상의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이 있고 회사채 있고 미지급금이 있는데요. 장기 차입금에서는 단기 일반대처럼 장기 일반대, 뭐 대출금으로 이렇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죠. 말고도 용어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1금융권인 은행에서 빌렸거나 보험사나 뭐 증권사, 뭐 저축은행,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빌리는 그 자금을 제2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빌린 돈 등을 그 장기 차입금 내지는 비유동 금융부채라고 몰아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말고도 이런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인 그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회사채 유형에는 일반사채, 즉 다른 조항 없고 그냥 정해진 만기에 얼마를 그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뭐 이표가 있어가지고 이표 지급 일자에 고정된 금액을 지불한다라는 것이 바로 회사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회사채가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전환사채.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가 된 일반 사채를 신주인수권 사채라고 얘기합니다. 교환사채는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이 보유한 주식, 즉 주로 관계사겠죠. 관계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라서 교환사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주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지분 분산을 통해서 지분이 희석돼서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경우는 다소 일반적으로는 잘 좋아하는 좋아하는 형태의 채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넣어야지만이 발행이 될 때에는 일반 사채로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일 확률이 높다. 즉 시장 내에서의 소화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회사일 확률이 높다. 또한 이미 무자본 인수 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사채가 그런 무자본 인수 사기의 수단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사채가 발행되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리스도 전형적인 차입금으로 잡혀서 합산된 결과가 비유동 금융부채로 잡히는데요. 금융리스에서 이제 기존에 지급한 것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융리스 미지급금으로 해가지고 차입금으로 잡힌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단기 차입금은 유동 금융부채고요,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금융부채지 않습니까? 이 둘을 합해서 총 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총 차입금은 금융부채다 라고 회계 용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데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다 끝났죠. 자, 그다음에 에셋 파이낸싱은 주로 부외부채를 통한 발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외라는 게 재무제표 이외죠. 데트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에는 이 차입금이 부채 파트에 유동금융부채, 비유동금융부채로 금원들이 합산이 돼서 잡힙니다. 그런데 부외부채의 경우는 그렇게 차입금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주석상의 하나의 기재사항 정도로만 들어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연결감사보고서의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내지는 우발부채 및 약정사항이라고 된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부외부채의 계약 내역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장부상이 안 잡히고 부외로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된다라면 이러한 부채들은 나한테 넘어오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갑자기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되는 경우죠. 조건부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건이 발생되어야지만이 장부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외부채로 이런 채무도 있는데 아직 도래하진 않았어요 라고 하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부외부채로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매출채권을 매각 할인을 한 거, 이런 것들은 매각해서 할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매출 채권을 나한테 줘야 될 돈을 줘야 될 회사가 갚는다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한테 돈을 주기로 했던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면 이 매출 채권 매각 할인 액수는 나한테도 연대보증 형태로 돌아오죠.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하면, 매출 채권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하면 내가 금융기관에 갚아야 되는 부채라서 부외부채로 남아있다, 조건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매출채권 매각 할인하는 거를 과거에는 팩토링이라고 해서 일반 그 팩토링 회사들에서 일반 상사에서 이런 팩토링을 전담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을 통해서 하는 LC와 같은 경우는 무역금융 형태죠. 그런 부분도 만약에 LC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같이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 형태로 우발채무로 남아 있고요. 다른 형태의 경우는 서류 전달을 전담하는 게 DA죠. 그 다음에 지불을 대행을 해주는 거. 내가 돈을 맡겨놓으면 그 지불 대행을 해주는 게 DP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LC, DA, DP 같은 경우는 무역금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겠고요. LC는 은행이 관여돼서 그런 거래를 보증하는 형태고, DA, DP의 경우는 은행은 서류 전달과 자금 지불만을 대행을 해주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관련된 것들은 해당 회사끼리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DADP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유동화의 경우는 내 자산을 묶어서 남에게 판 뒤 그 회사가 그 판매된 자산을 담보로 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죠. 유동화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그런 자산을 담보로 한 회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담보부 채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매출채권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자산유동화를 시킨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에 그 레고랜드를 통해서 부각된 게 부동산 PF 우발채 그 채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자산유동화에서 ABCP를 발행한 경우들이었는데, 이런 그 항상 부회부채가 문제가 정상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지사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한번 하니까 바로 부동산 PF 우발 채무들이 다 막히면서 건설사들이 지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정상적일 때는 아무 문제 없었던 것이 이제 이벤트가 딱 발생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다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바로 부회부채다. 계약 의무형은 이미 부회부채에서 설명을 많이 이미 다 드렸는데, 운용리스, 파생상품, 지급보증, 담보제공, 채무인수, 우발채무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대보증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것들은 이미 이런 기업 주식 투자 잘못하면 망한다라는 파트에서 오프 밸런스 익스포저, 즉 부의 부채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보셨다시피 우량 기업인 건설사의 장부 안에는 차입금이 많지 않았는데 우발 채무인이 약정상 찾아 들어가 보니까 채무인수액이 엄청났었죠. 부동산 PF에 대한 우발 채무 부담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정상적일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갔을 만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경색이 되거나 뭐 정치인이 한마디 해서 뭐 시장 자체가 떠들썩해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다 창구가 막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부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비용이 비싸지고, 이런 장치들을 두다 보니까 이제 비싸진다. 그래서 사실상의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더 높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뎁트 파이낸싱에 사용된 금융 부채에다가 부의 부채를 합한 거를 갖다가 조정된 총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차입금에다가 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 사실은 소송 채무 같은 것도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뎁트 파이낸싱, 에셋 파이낸싱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조달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증자나 우선주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하는 거죠. 우선주의 장점은 지분이 희석화되는 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상증자라는 것들은 이러한 수단들이 막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상증자도 주주배정 방식이 있고 3자 배정 방식이 있어요. 주주배정 방식이라는 거는 기존 주주들에게 자본 참여,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하고요.
삼자 배정은 주주 이외의 자들에게 배정하는 방식인데, 주로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는데 전환권이 행사되거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가 권리가 실행이 되면 삼자 배정 방식으로 그 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셨다시피 부외부채보다도 가격이 비싸고 안정성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부외부채로 조달을 해도 답이 안 나올 만큼 코너에 몰려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 롯데건설 같은 경우가 계열사들이 다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그 채무인수 현실화된 부분들을 막은 걸로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 회사의 우발 채무나 부외부채나 차입금 규모가 너무 커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십시일반으로 계열사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으면 완전히 이 짱돌이 날라와서 내 머리를 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트 파이낸싱, 에셋 파이낸싱, 에쿼티 파이낸싱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를 다 합하게 되면 총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각각의 용어들에 아마 이해가 안 되고 처음 들어보신 내용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LC, DADP 이런 것들은 이제 무역금융 같은 것들을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어떤 구조인지들을 좀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뭐 당좌 차월이 뭔지, 단기 일반대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구글링을 하게 되면 그 의미들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단기성, 장기성, 이거에 금융 부채로 분류가 되는지, 왜 부의 부채로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다면 다 구글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로 정말 기업은 다양한 수단에 의한 자금 조달의 통로가 있다. 그 중에서 우량한 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유상증자, 그 다음이 부외부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용리스를 싫어하느냐? 대부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보다 그 이자비용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 그 신용도가 높고 하다면 굳이 비싼 운용리스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금융리스를 쓰고 자산을 내 걸로 삼고 자산담보부 대출 형태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운용리스로 굳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재무적 건전성이 열악하다라는 사실들을 좀 가늠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요 밑으로 들어가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부외부채는 조달 비용도 높고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부외부채를 만졌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차입 구조의 각각의 용어들을 보시는 것들이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의 이해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